한 1분 정도 간단히 인사말 좀 하시고 쭉 발표할까요? 간단히 인사말 해주세요. 너무 네. 좋은 출, 우선 먼저 좋은 출을 쳐서 여기 발주자를 대표해서 축하드리고 감사드리고요. 인사. 감사합니다. 예, 과찬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노동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저소득 취약계층을 어떻게 지원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규제적인 그런 거를 먼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생산의 2대 요소라 그러면 자본과 노동이니까 자본과 노동을 어떤 식으로 잘 활용해서 국민 경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냐. 더 나아가서 사실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그 자본과 노동을 잘 활용해서 생산력을 증대시키는 것.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노동이라는 것도 하나의 그 생산 요소로 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그것이 굉장히 그런 시각이 아주 그런 시각이 미약하다 그럴까요? 그거보다는 규제적이고 뭔가 도와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사실은 이 우리나라 시장 경제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노동 부분이 선진화되지 않으면 선진국이 안 되는 그런 바틀렉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이 시장 경제의 그 경제 성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적 자본 축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래서 인적 자본 축적을 어떻게 잘 할 것이냐. 그런데 포커싱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노동이 그 중요성, 그리고 노동의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그러면서도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같이 모듬고 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제 될 테니까요. 그때그때 제가 필요한 발언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이 노동론에 관해서 노동 경제학을 새로운 시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 줬다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일장 발췌를 심재철 부의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심 부의장님, 발제 부탁드립니다. 네, 자료 잘 올라왔습니다. 네. 네. 박희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이라는 책, 첫 번째 챕터는 자유주의야말로 가장 진보적이다. 세부적으로는 1. 시장은 간섭을 싫어한다. 이 자유주의와의 만남. 3. 인간성과 시장경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시장은 간섭을 싫어한다라는 부분은 시장경제의 원칙은 제의를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받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다. Take it or leave it 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저임금 우리나라 지금 대폭 인상했는데 이걸로 경제가 병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소득 격차가 커졌는데 가처분 소득 1분위는 올라가고 5분위는 줄어들고, 그러니까 1분위는 상위 20%, 돈 잘 버는 쪽은 좀 올라가 버리고 돈 못 버는 쪽은 더 낮아져 버리고, 그래서 결국 5분위 비율, 이 두 개를 나눈 비율인데요. 이 5분위 비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것을 소득격차의 증거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자 증가폭도 줄어들고 대신 실업률은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고용률도 줄어들고 했는데, 또 취업자 중에서도 농림업 취업자는 늘어나고 제조업은 줄어들고 공무원은 늘어나고 비농림업, 그러니까 농림 쪽은 늘어났지만 농림이 아닌 비농림업은 줄어들고 했는데, 이것을 이명박 박근혜 탓이냐라고 저쪽에서 선동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10%포인트를 올리면은 연 경제 성장률이 0.51%포인트 하락한다라는 OECD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6,470원에서 올해 8,720원이 됐는데 2017년 대비 3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최저임금이 상승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국부 손실이 된 것이다
민주화라는 얘기입니다. 기업의 민주화는, 그러니까 기업의 민주화라는 화두가 있는데, 이것은 기업에 내에서 각 그 직책이 가지고 있는 위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서 기업 본질에 어긋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자유의 투사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자유의 투사를 기르기 위해서 자유기금 같은 것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제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주의와의 만남은 미국 사회를 지탱하는 두 축은 시장과 자발성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면서 국민 개개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보수주의라는 어원이 원래 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컨서브한다, 유지 보존한다라는 건데, 이 컨서브에서 컨서버티즘이 나오고, 이 컨서버티즘을 일본에서 보수주의로 해서 우리나라에 그대로 지금 보수주의라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원래 이 컨서브라는 게 유지하고 보존하는데 뭐를 컨서브하느냐? 개인의 자유와 권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우선시된 적이 별로 없어서 컨서버티즘, 보수주의라는 용어가 오해를 야기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치와 경제를 먼저 수평축에서는 왼쪽은 계획경제, 오른쪽은 시장경제, 수직축에서 위는 자유민주주의, 아래쪽은 독재, 이렇게 지금 2차원으로 지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오른쪽 상단 미국을 보면은 정치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우측인 것이고요. 반대로 좌하 남서 방향을 보면은 스탈린과 북한이 가장 대표적인 계획 경제로서도 가장 극악하고 독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정희 유신 전 오른쪽 화면에 있는데요. 박정희 정권 유신 전에는 이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상당히 활발했지만은 유신 후에는 시장경제를 지향하면서도 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독재적으로 빠졌다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두환은 그보다 좀 더 심했고, 그리고 아주 이런 게 이제 심한 게 바로 피노체트일 수가 있고요. 왼쪽 화면에 보면은 문재인의 현재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좀 하고 있지만은 경제적으로는 계획경제의 측면이지만은 앞으로 지금 하는 것을 보니까 정치적으로도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독재로 지금 계속 빠져들어가고 있어서 대단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 표 한 장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우파라고 얘기하는데 시장 우파는 극소수고 대부분의 우파라는 사람들이 민주우파다라는 거고요. 국민 대부분은 민주우파, 국민들이 말하는 우파라는 건 민주우파고 반시장 좌파다. 좌파인데 앞에서 십자 2차원 표로 얘기를 했을 때 그걸 한번 연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시장 좌파고,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민주우파다. 그리고 민주우파이면서 시장우파라는 것이죠. 자유 중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은 경제적 자유다. 그 경제적 자유는 재산권을 보호하고 또 그 행사를 하는데 자유스럽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이에크는 소유가 없는 곳에는 정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적 자유라는 것은 어디에다 쓸 것이냐? 경제적, 종교적, 문화적 자유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정치적 자유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치즘이나 파시즘은 비노조, 노조가 아닌 그런 사회주의라고 할 수가 있고요. 국가사회주의와 군국주의는 전체주의이므로 이것은 좌파라고 할 수가 있다. 공산주의는 초파시즘이다 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독배 포퓰리즘, 이 포퓰리즘은 태어날 때부터 민주주의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는 게 사람의 머릿수로 결정을 하기 쉽기 때문에 머릿수에 따라서 포퓰리즘이 태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보다는 자유주의가 핵심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의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이고 인간 존엄성의 근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각자가 자유주의를 확고하게 지지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타락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은 경제적 자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키워가는 쪽으로 모든 의사결정이 돼야 된다.
이건 뭐 국가 정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 그래서 민주화가 최우선 목표냐?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했지만은 그러나 민주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다. 자유와 인권이 최우선 목표여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성과 시장경제 챕터에서는 인간이 욕망을 추구하는 것은 근대 이후 사회체제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인간의 욕망 추구는 그 본능적인 것이고 사회체제가 어떠하더라도 그 이전부터 계속 존재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대 이후 노동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금전적으로 확실하게 지불이 되고 있는 이런 현상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주의를 붙일 때 이것을 노동주의 내지는 자본노동주의라고도 이름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이제 예전과는 달리 아이디어 하나로서 이렇게 경제가 승부가 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만큼 사람이 중요해지는 그런 자본주의니까 인적 자본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용어는 자본에 대한 보상만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가치 중립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경제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중에 자본을 가장 중요시하는 이런 것으로 되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 아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고 시장 경제가 현재의 경제 체제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다. 자본주의라고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거보다는 시장 경제라는 게 현재의 전 세계 경제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를 말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다라는 게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약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신부장님 제가 항상 느끼지만 아주 핵심만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유주의야말로 가장 진보적이다 하는 걸 들으니까 존 로크의 자유주의의 그 계몽주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란 말이 박 교수님 말씀처럼 확실히 이게 뭔가 좀 잘못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다 쭉 한번 보고 나중에 저자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장과 3장을 손영광 박사님이 하시기로 했거든요. 손 박사님 준비됐습니까? 네, 손 박사님 먼저 부탁합니다. 예. 신부장님 마이크를 끄셔도 되겠습니다. 이친부 교수님도 마이크를 당분간 끄셔도 되겠습니다. 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예, 김기명 선생님 들어오셨군요. 예, 네, 좋습니다. 네. 혹시 보이시나요? 네네, 이제 잘 올라왔습니다. 아, 네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알기로 제가 책은 가지고 있고 이 책을 읽어보진 못했는데 자유주의 노동론이라고 100년 동안 해서 나온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박희성 교수님께서 한 챕터를 써주셨었고요. 여기 남성일, 신중섭 그리고 다른 많은 교수님들이 이제 글을 써주셨는데 이제 이게 아마도 이제 나중에 직접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이게 아쉬운 부분이 많았거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지 이 펜앤북스에서 이렇게 책을 출간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점이 일단 이 책이 굉장히 생각보다 설명이 잘 돼 있고 교과서처럼 그리고 굉장히 쉽고요. 쉽고 또 재밌습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좀 친구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읽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정말 아쉬웠던 점이 책을 읽어보면 더 많이 드는 생각인데 사실은 지금 이런 노동제도에 대해서 청년일수록 더 들고 일어나야 되거든요. 정말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게 이제 20, 30대 특히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하지 않나. 사실 화내는 거는 페미니즘에 대해서 화내는 게 이번에 이제 선거 때도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페미니즘뿐만 아니라 지금 이 노동법에 관해서도 많은 청년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위해서 전략적으로 좀
다가가야 될지 좀 이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제 일단 큰 느낀 점이었고 이제 네, 그럼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는 이제 노동개혁이고요. 챕터 3는 가난구제를 어떻게 할까, 어떤 제도가 좋을까에 대한 겁니다. 네, 먼저 이제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노동개혁이 필요한데 이제 노동개혁이란 뭐냐면 이제 고임금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를 가진 321만 명이 받고 있는 과보를 완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321만 명이 어떻게 계산된 거냐면 대기업 정규직 136만 명, 그리고 공무원 및 공기업 종사자 150만 명, 사립학교 교직원 30만 명 등을 합친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 1,700만 명의 임금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노동개혁의 이제 정의 혹은 골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또 앞으로 지금 노동시장에 계속 진입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구성하는 게 이제 노동개혁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할 원칙은 공정성이다라고 하시고요. 그 공정성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생산성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근로자도 그리고 사용자도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생산성이 얼마인가, 너의 생산성은 얼마인가, 너의 적당한 임금이 얼마인가 이런 평가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누구나 억울하고 더 많이 받고 싶겠죠. 더 많이 이제 벌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구인이 가능한 시장에 맡겨야 공정성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 공급을 독점하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비판을 하시는데요. 이제 노조가 과도한 임금 인상을 이렇게 요구할 때 사용자가 고용조정으로 대응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법에 의해서 노조의 압력과 노동법에 의해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장에 의한 그 공정성 확보가 안 된다는 거고요.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주게 되고 공정성과 효율성이 훼손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 노조의 제자리 찾기를 위해서 이제 시도는 했는데 이게 결국 실패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임금 피크제와 일반 해고가 가능하게 했던 이제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점을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는 제가 좀 급해서 이거 다 제가 약간 이거 급하게 이거 수정을 못했는데 고용상 이제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13년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되면 청년 실업이 당연히 너무 뻔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거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임금 피크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 피크제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정년 이후에 60세 정년을 보장하다 보니까 이제 정년 이후에도 우리가 이후 혹은 정년 이전에 몇 년을 보장하는 대신에 약간 연봉을 깎겠다. 피크 이후에 떨어지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엎질러진 물을 담는 데는 택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이 채택하고 있는 연공급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지금 바로 보이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처음에는 어떤 사람을 젊을 때 뽑으면요. 그 사람의 생산성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겁니다. 27세 이때 보면 생산성보다 임금이 더 아래에 있죠. 그리고 이제 갈수록 나이가 많이 들수록 자기 생산성에 비해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이유는 이제 젊을 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하고 뭐 근로의욕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나태해지거나 이런 점들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이미 55세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통계를 보면 보통 한 40세쯤에서 생산성과 임금이 대략 일치하는 시기가 이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임금 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을 좀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생산성에 비해서 임금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생산성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 네, 그래서 임금 피크제가 실패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제가 가져오다가 지금 오른쪽에 지금 잘린 그림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2013년 이후로 15세와 29세 사이의 실업자 그리고 뭐 취업 포기자 이런 사람들이 급증하게 됩니다. 수십만 명이 이제 급증하게 되고요. 네, 이게 결국 저는 2013년에 개정됐던 60세 정년 보장법 그리고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들에 의한 이제 결과라는 이제 겁니다. 물론 다른 요소도 조금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사실 이런 연 공급을 이런 방식을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이제 막 이제 학석박 졸업하고 공대에서 그리고 연구 공공기관에 이제 막 입사한 이제 31살 청년으로서 사실 이 제도 자체도 젊은 사람 입장에서 좀 마음에 안 들긴 하거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하나가 과연 우리나라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과연 안 망하고 있을까? 나라가 망해가는 게 거의 뭐 뻔히 보이다시피 하는데 새로 아이도 안 낳죠. 페미니즘이 워낙 왕성하고 이제 좌파 정부가 이렇게 들어서고 이상하게 정신교육을 시키다 보니까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렇게 생산성에 비해서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내가 이 나라에서 일하는 게 이제 훨씬 큰 손해처럼 느껴지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런 연공서열제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좀 강한 편이라고 알고 있는데 네, 청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제도 자체가 조금 지금 우리나라의 불투명한 미래에 비춰봤을 때 좀 마음에 안 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엎질러 진물을 주워 담기 위해서 일반 해고를 이제 시행할 수 있도록 박근혜 정부 때 만들었는데요. 하지만 노동계 반발로 사실상 문의만 남은 조항이었고 심지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게 폐기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로기준법이 근로계약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발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인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자발적인 계약보다 근로기준법이 더 앞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 사실상 지키기 어렵다는 거죠. 이거 다 지키면 경제 성장이 완전히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만 남기고 근로계약과 관련된 조항으로 바꿔야 된다. 그러면 다양한 복잡한 문제들, 뭐 비정규직이라든지 뭐 파견 기간제 근로자 보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이 수많은 문제들, 뭐 정규직, 비정규직 격차, 파견 직종이 뭐가 돼야 되냐, 통상임금 범위가 뭐냐,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근로계약법으로 이제 노동법이 바뀐 나라가 일본이 있고요. 2008년부터 바뀌었다고 하고 그 외 독일이나 중국이나 미국 등도 이제 근로계약법으로 이미 바뀌어져 있다고 이제 책에 보면 적혀 있고 그 자세한 내용은 내 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용시장이 발전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생산의 2대 요소로는 자본과 노동이 있는데 이 자본이라는 것은 세계화와 맞추어서 비교적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이제 하는데 하지만 노동은 세계화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되기 때문에 어떤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요. 비효율적이고 이제 불공정한 면이 훨씬 많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 세션 시작하기 전에 박기성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노동 부분에서 병목 현상, 바틀넥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고 오히려 퇴보하게 된다.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노용 시장이 뭐냐고 하면 알선 파견 용역 등 노동 중개 기관을 중심으로 노동의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제 총칭하는 겁니다. 이 기능은 노동 관련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많은데 이런 이제 정보의 부족함, 어떤 사람은 정보를 얻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해소하는 겁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700여 개의 전문적 고용기관이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 의해서 이런 것들을 중간 착취로 약간 봅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제가 이걸 보는 순간 딱 들었던 대표적인 거는 링키드인 사이트인 것 같은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엄청 많이 어, 많이 취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근데 현 정부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지금 이 앞서서 지금 박희선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두 가지 큰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 근로계약법을 제정해야 된다. 노용시장 발전을 위해서 뭔가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사실 이제 이미 지지율도 많이 잃었고요. 그 동력을 많이 잃은 상태죠, 이 정부가. 그래서 너무 늦었다. 솔직히 근데 늦은 문제만 아니라 이 정부는 그럴 의지가 전혀 없죠. 어쨌든 근데 늦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머지 세 개라도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현 정부는 이 나머지 세 개에도 집중할 의지가 전혀 없는 정부긴 하고. 첫 번째로는 파업 중에 대체 근로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 점거 파업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노동조합 2018년 기준으로 233만 명의 노조가 있는데 그들이 왜 막강한 힘을 가질 수 있냐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이 찾아보기 드문 노동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이제 법이 만들어졌던 게 6.25 전쟁 중에 북한이랑 대치하고 그 북한의 선전 가운데 우리가 노동권을 이제 보장한다라는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제 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찾아보기 드문 지킬 수 없는 수준의 노동법이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요. 지금 파업 중 대체 근로가 불법인 것은 우리나라가 최초였다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런 파업 중에 대체 근로 불가능한 이런 법이 있고요.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이 있었는데 이게 그래도 1987년까지는 유명무실했는데요. 근데 1987년부터 노조가 활성화되면서 이게 실질적인 법에 거의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엄청난 힘을 이제 발휘하고 이제 대한민국의 건전한 어떤 문화들을 완전히 망가놓는 시스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근로자의 파업권과 사용자의 경영권을 대등하게 보장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게 완전히 무너지는 이제 법이 이제 지금 이것 때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이제 모든 종류의 대체 근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파업은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제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런 파업에 대한 법이 얼마나 이게 참 꽉 막혀 있냐면 한 실례로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만 보더라도 1987년에 노조가 설립한 이후에 30년 동안 5년 제외 25년 동안 파업을 한 겁니다. 총 합치면 450여일을 파업했고 이제 150여만 대를 생산하지 못했고 생산 차질액이 돈으로 따지면 19조 원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2017년 파업 하나를 보자면 장장 9개월 동안에 겨우 타협됐는데 노조 1인당 약 1,600만 원 정도의 추가 혜택을 이제 받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대자동차가 노조가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 중에 최고의 노조, 최고 빡센 노조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진 않은 게 이제 사실 현대자동차는 굉장히 그래도 돈을 잘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저렇게 파업을 버티면서 협상을 하는 거지 대부분의 다른 기업들은 노조가 조금이라도 뭔가 파업하려고 한다 이러면 바로 꼬리 내리고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업에서 노조의 힘이 더 막강하다라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잘 생각하지 못할 이런 문제도 언급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조 업무 등에서 파견 근로가 자유화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파견 근로가 가능한 업종 같은 게 이것만 가능해라는 식의 파더티브 리스트 방식입니다. 지금 현재는 32개 업무에 대해서만 법적으로 파견 근로가 허용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32개 업무라는 게 주차장 관리원 같은 매우 단순한 업무입니다. 제조 업무들이 대부분 미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새로운 직종이 생겨나면 그것들은 전부 다 자동으로 미포함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제조업체에서 이제 파견이나 사내 도급은 선진국에서 보편적인 생산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방식이 있어야 거래 비용이 기업 입장에서 최소화가 되고 기업 경쟁력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뭐 한 두 가지 예로 일본에서는 이제 파견이 가능하도록 99년과 2003년에 걸쳐서 노동 개혁이 있었고요. 독일에서는 2003년에 개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과 근로 인정 대상에서 이제 사무직이 제한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못했는데 이게 초과 근로 인정 대상이 정확히 아니고 초과 근로 했을 때 추가로 보너스로 이제 근로 할증을 주는 거에서 사무직이 제외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어떤 컨베이어 벨트 같은 곳에 서서 일하는 생산직의 경우에는 산출물에 비례해서 이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산출물이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나오게 되는데, 관리직, 사무직, 연구직,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근로 강도를 본인이 스스로 조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근무 시간에 대충 일하고 근로 할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더 일부러 초과로 일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대해서 그게 이제 좋은 예로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이다라고 이제 그 공정근로기준법인데 이제 여기서는 초과 근로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어떤 특정 직종이나 얼마 연봉 이상에서는 초과 근로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고요. 한국에 만약에 이런 비슷한 법이 적용되면 지금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2111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1973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인 수치는 2015년에 남성일 교수님에 의해서 이제 연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실 좌파들이 많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만큼 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딨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이런 잘못된 노동법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이 높게 책정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군대에서도 그렇고 공무원 일부 이제 직종도 그렇고 뭐 일부 뭐 사기업도 그럴 거고요. 이게 당연히 이제 실제로 초과 근로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사원증을 가지고 태그를 해준다던가 아니면 대신 사인해주는 방식으로 초과 근로를 안 했는데도 초과 근로를 이제 한 달 내내 찍어버리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자신의 정당한 월급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경우가 꽤 만연합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고요. 요즘에는 그런 이슈가 많이 뭐 뉴스에서 본 적은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근로시간이 높게 책정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노사정위원회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사실 생겼는데 이게 얼마나 웃긴 거냐면 노조가 개혁의 대상인데 이 노조가 개혁의 주체가 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거 노동개혁은 어떻게 보면 노조의 그 과도한 그 밥그릇을 걷어차자는 건데 스스로 자기 밥그릇 걷어차는 걸 기대하는 것은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2015년 9월에 노사정 합의로 인해서 정부 독자적 노동개혁이 원천적으로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사정 합의문에 의하면 곳곳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뭐 노조와 이렇게 합의를 거쳐서만 뭔가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면 결국 개혁이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정규재 대표가 정규재 칼럼에서 합의했다는 합의문이라는 이제 이런 비판을 하게 됐었습니다. 결국 이 노사정위원회는 노조의 완벽한 승리로 이제 끝나버린 게 되어버렸고 박근혜 정부의 노조 개혁에 실패했던 좀 아쉬운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란 게 뭐냐? 그 자체로 개인의 자유와 의사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전체주의다. 노예의 길이다. 하이에크가 말했던 이제 그렇게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덕적 설득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노사정위원회가 실패했죠. 근데 그 안에 구체적인 또 합의문을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근로소득 상위 10% 임직원은 자기 임금 인상분을 반납해서 청년 채용 확대, 비정규직
협력기업 근로자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합의주의 전형인데 근로자의 돈을 빼앗아서 그 사용처까지 명령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이게 노사정 중에서 사측 그런 경총이 제안한 일이다라고 이제 그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용노동부의 도덕적 설득 실패에 대해서도 하나의 재밌는 이 사례를 말씀해 주시는데 고용노동부가 2015년 9월 11일에 이런 어떤 담화문 문 같은 걸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노사가 다투기보다 서로 힘을 합쳐 경쟁력을 키우라.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이 당연히 안 되죠. 자기 밥그릇을 걷어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이 우스운 일이었고. 그러면 노동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면 이런 이해 당사자인 노조를 빼고 전문가에게 개혁안 제정을 맡기고 국회에 통과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근데 이게 사례가 있었는데요. 독일의 하르츠 개혁이라든지 프랑스 사회당 출신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이랬습니다. 이제 지금 마크롱 전 대통령이 올랑드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프랑스 사회당 좌파 정당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동개혁을 했는데, 이 도저히 이제 실업률이나 이런 게 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노동개혁을 한 건데요. 그래도 좌파 정부지만 대단한 게 이 대선 1년을 남긴 상태에서 지지 세력을 배신하는 승부수를 이제 던진 겁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시켜 놓고 이제 그 다음 마크롱이 이제 그거를 시행을 쭉쭉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노동소득 분배율과 경제 성장률의 이제 관계에 대해서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노동소득 분배율이 뭐냐라고 하면 생산된 부가가치 중에서 근로자가 자기 몫으로 가져가는 그 비율입니다. 100을 생산했을 때 몇 프로를 근로자가 자기 소득으로 가져가냐 이거인데요. 지금 노동소득 분배율이 이제 증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이제 공공기관이 정규직화되고 있고 정규직화나 이제 그리고 새로운 일자리가 공공 부문에서 확대되면서 노동소득 분배율이 증대되고 있는데요. 이 밑에 그래프에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1963년에 30%에서 2015년에 6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도 더 통계를 더 뽑아보면 이게 점점 높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안에. 근데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 이 자본가나 자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자본을 투입한 것에 대한 대가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본에 대한 투입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 자본이 다른 곳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외국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이 감소하고 경제가 후퇴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에 따르면 박기성 교수님의 연구에 따르면 그럼 이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아예 0%면요. 근로의욕이 돈을 안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노동소득 분배율이 너무 높아도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데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값에서 이런 경제성장률이 최대치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수치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약 39.5% 수준이다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치면 우리나라가 그 수치에 해당할 때는 1967년부터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요. 1975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근데 현재는 60%를 초과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노동자들에게 너무 많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노동이 독점이 인정되는 유일한 상품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노동상권이 이제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그 세 개가 단결권이랑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입니다.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그리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파업 등을 할 수 있는 이 권리인데요. 근데 이게 기본법으로 헌법적으로 기본권이 부여된 나라가 아래 왼쪽 이제 표를 보시면요. 이 세 가지가 헌법의 기본권으로 보장된 나라가 선진국 중에서 거의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세 가지 권리가 헌법에 부여된 나라가 한국,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인데요. 이 5개 나라 모두가 이제 노동 문제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다 골머리 앓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헌법적인 기본권으로 부여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노동권이 너무 세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수많은 제시안, 이게 현대자동차 노조가 단 1년, 단 한 해에 이제 요구하는 이제 그런 파업할 때 요구하는 아닙니다. 정년 연장, 노조 간부 면책 특권 강화, 해외 공장 신설할 때, 그리고 신차종 투입할 때 마음대로 해외 공장 못 만든다. 뭐 이런 것들. 상여급 인상, 작년 수익의 30%를 당장 지급하라. 그리고 뭐 학자금 지원 지급하라. 그리고 자녀가 대학 안 가도 기술취득지원금으로 1,000만 원 달라. 그리고 뭐 이 수많은 것들을 노조가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관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말도 안 되게 노조의 힘이 이제 세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계 노동 생산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동을 더 투입했을 때 생산이 얼마나 늘어나냐라는 개념인데요. 이 한계 노동 생산성이 노동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이 벌게 되는 생산량보다 제가 잘못 표시해놨는데 임금이 더 많아지게 되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산한 것보다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제가 비효율적이 되고 그리고 저성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금 임금이 한계 노동 생산성을 초과한 게 1987년부터 초과하기 시작해서 1998년 IMF가 오기까지 초과하게 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초과하다 보니까 IMF가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IMF를 통해서야 이제 그런 것들이 해고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나고 하면서 1998년부터 보시면 다시 한계 노동 생산성과 임금이 같아지는 이제 그런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또 여기 나오진 않았는데 또 개인적으로 2000년 이후에 이 수치를 비교한 것들이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전태일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되는 챕터가 있습니다. 이 챕터에서는 먼저 첫 번째로는 전태일의 분신 장면이 좀 의심스럽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태일 평전이 평전을 보면 1983년 초판에서는 이제 전태일이 서기를 끼얹고 왔을 때 김계남이라는 사람 이제 친구가 성냥불을 붙여줍니다. 근데 이게 사실 뭐 실제로 그랬을 수도 있죠. 그렇긴 한데 일단 그럼 김계남이 누군가?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살인 방조거나 그 살인 본인이 사실 살인을 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고 이제 좌파들의 그 인성 그리고 정말 이 사람들의 인권을 위한 사람들이 맞냐 이런 데 문제를 딱 제기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전태일 평전이 2009년에 이제 개정이 됐는데 이제 거기서는 김계남이 사라집니다. 이 사람이 사라지고 전태일이 석유를 끼얹고 와서 이제 그냥 불이 어쨌든 붙은 걸로 뒤에서 불길이 치솟아 오른 걸로 이렇게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류석춘 교수님께서 김계남의 이제 자취를 이제 추적하는 그런 연구도 했다라고만 이 책에 적혀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내용으로는 이 김계남이라는 이 가명을 가지신 분이 미국에서 목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더 자세히 아시는 분이 뭐 소개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정말로 어쩌면 간첩이 아닐까. 그리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정말 이때에 이제 노동 운동할 때에 정말 전태일이 어떻게 죽게 된 건지에 대해서 증언을 할 날이 오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정 때의 상황이 어땠냐면 아까 전에 이제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1953년에 제정됐는데요. 이때는 6.25 전쟁 중이었는데 북한의 이제 노동자를 위한 우린 나라다 이런 식의 체제 선전 공세에 대항하는 의미로 제정됐던 법이었다라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적혀 있고 또 이게 선언적인 의미의 조항들이지 당시에 지켜지기 어려운 그런 법이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이 1961년에 일부 개정되어 구체화되었지만 1970년에도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1953년의 법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고요. 당시에 그 1960년대에 이제 법을 보면 이거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었는데 대부분 지금 선진국 기준으로 볼 때도 상당히 지키기 어렵거나 그 정도의 법입니다. 주 1회 유급 휴일, 50% 초과 수당 지급, 월차, 1년 개근 시 8일 또 휴가, 9할 이상 출근자에게도 3일 휴가, 월 1회 생리 휴가, 산전 후 60일 유급 휴가. 이게 사실 2020년에 지킬까 말까 하는 수많은 선진국에서 그 정도 수준의 사실 근로기준법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때는 지키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 이제 법은 이랬는데 전태일이 이제 마주닥친 현실은 이랬습니다. 주 7일 근무했고요. 하루에는 14시간씩 밥 시간 포함해서 14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는 2일밖에 휴식하지 못했고요. 당시에 전태일이 좀 몸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 위장장애도 있고 그랬다고 하는데 건강진단은 이제 당연히 받아볼 수가 이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태일이 어떤 활동을 했냐? 1969년에 김계남, 아까 전에 그 성냥불 붙여줬다는 그 김계남과 이제 바보회를 조직했고 여러 가지 막 활동을 하다가 1970년 11월에 이제 분신자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이 이제 비현실적인 근거가 뭐냐면 당시에 전태일이 근로기준법을 그럼 잘 준수하는 우리 모범적인 업체를 설립하자라고 하면서 자금을 모았었는데 그게 실패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근로기준법 준수하는 게 얼마나 그럼 좋은 일인데 왜 실패했을까라고 하면 그 법대로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는 증거라는 이제 겁니다. 자, 이게 굉장히 저는 좋은 하나의 논지인 것 같았고 주변의 지인이랑 얘기할 때도 말할 수 있는 좋은 근거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로기준법이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로기준법 법도 있는데 그걸 왜 제대로 집행하지 못했냐, 왜 노조를 정부가 억압했냐 비판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에게도 법을 집행하지 않았던 거, 노조를 정부가 억압했던 거, 이게 이 말도 안 되는 노동법의 폐해를 막는 기능을 하기도 했다. 고합니다. 이제 그리고 또 노조가 활성화된 1987년 이후로 단 10년 만에 경제위기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당시에 전태일이 노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도 본인이 직접 쓴 설문조사에서 자기 월급이 23,000원이라고 적었는데요. 근데 이게 시장의 힘으로 시장의 이런 조건에 의해서 전태일은 월급 23,000원까지 올라갔던 건데요, 당시에. 근데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당시에 전태일은 초등학교를 중퇴한 22세 청년이었는데요. 보통 대졸자였던 남자 기자의 평균 월급이 2.3만 원이었고요. 23,000원이었고 교직자의 평균 월급은 3.7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대졸자가 많았죠. 고졸 혹은 대졸이었고 평균 연령도 훨씬 높았거든요. 이런 걸 고려해보면 22세 초등학교 졸업도 못한 22세 청년이 23,000원 받으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받은 거긴 합니다. 당시 1970년도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8.7만 원이었는데요.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전태일은 이거의 3.2배를 사실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몇 인 가정을 혼자서 꾸릴 수 있는 수준의 이제 월급을 22세 때 이미 받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GDP 디플레이로 환산해 봤을 때 2015년 기준으로는 이게 연봉 3,400만 원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22살 청년이 지금 우리가 연봉 3,400만 원 받는다고 하면 물론 근로조건이 열악한 거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 거긴 하죠. 아마 2021년 기준으로는 한 연봉 4천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취직이 힘들거든요. 그때는 취직은 다 됐던 때이긴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동개혁이 필요한 이제 이유와 어떻게 개혁해야 되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챕터 3은 제가 이번 주가 사실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이 좀 부족해 정리를 간단하게밖에 못했는데
짧게라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차상위 소득자들 이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보다 준수하는 게 급선무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왜냐하면 인상하면 고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고 이제 합니다. 지금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최저임금이 오른쪽으로 점점 많아질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이게 한국의 지난 수십 년간의 데이터고요. 그리고 최저임금이 중위임금 대비로 봤을 때도 최저임금이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치를 보면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수치를 기반으로 해서 막 탄력성 이런 것들을 막 계산해 보면요. 최저임금이 이렇게 7,000원, 8,000원, 9,000원, 만원, 이 만원이 되면 실직자가 몇 명이 생기냐라고 했을 때 최저임금 탄력성, 노동수요 탄력성을 봤을 때 24만 명에서 51만 명의 사람이 직장을 잃는다라는 이제 결과가 대략적으로 이제 예측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이제 박기성 교수님께서 연구하셨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로는 이제 아래 표 3을 보시면요. 경제 성장률로는 이 최저임금이 만원이 되면 이제 한 약 1.5%의 경제 성장률이 하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아주 수많은 이제 많은 요인에 의해서 증가하기도 하고 감소하기도 하는 건데 1.5%포인트면 이제 아주 높은 값입니다. 이제 그렇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 어떻게 저소득층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논하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의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합치면 돈을 하나도 벌지 않은 사람이 이제 약 2천 몇백만 원 정도를 이제 버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 우리나라의 지금 저소득층 지원 방식인 이 두 가지 제도를 평가하자면 이 두 가지 제도 때문에 저소득층이 일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돈을 안 벌면 2천 몇백만 원을 버는데 굳이 내가 2천 한 7, 800만 원, 3천만 원 버는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따져보면 시급이 내가 몇백만 원 더 벌자고 주 40시간 일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시급으로 따지면 시급으로 1,000원도 안 받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이 일을 하지 않게 되거나 정부에 알려지지 않는 음성적인 소득, 현금성 뭐 아니면 좀 위험하거나 뭔가 불법적인 일들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다리 걷어차기가 되어버리는 식이 되는 면도 있고요. 여기서 얼마 전에 봤던 찰리 먼거라는 아주 전설적인 투자가의 이제 명언을 하나 꼽자면 이 찰리 먼거라는 분은 밑에 그림에서 워렌 버핏 오른쪽에는 이분인데 워렌 버핏의 이제 절친이기도 하고요. 이제 이분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대부분을 인센티브의 힘을 이해하는 데 할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그 힘을 과소평가해왔다. 그러니까 전설적인 투자자인데도요. 투자를 잘해온 분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자기 인생에서 살아오면서 인센티브의 힘을 과소평가해왔다는 겁니다. 나는 인센티브의 힘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나 근로장려금은 이 인센티브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기성 교수님의 핵심적인 어떤 제안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안심소득제인데요. 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중위소득이 5,600만 원인가 500만 원 정도인데요. 이 법이 발효됐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위소득이 6천만 원인 걸 가정해서 소득이 만약에 빵원이면요. 3천만 원을 지급하고요. 소득이 6천만 원이면 0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지원금을. 이렇게 하면 아주 일단은 우리 지원금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효과가 있고 행정적으로 낭비가 사라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저소득층이 자기 일자리를 가졌을 때 실제로는 겨우 몇백만 원 더 버는 효과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걸 보시면 자기 일했을 때 돈을 가져간 효과가 훨씬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천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요.
지원금이 3천만 원이었는데 지원금이 1,500만 원이 되면서 4,500만 원을 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우리나라 지금 현재 체제에 의하면 3천만 원짜리 직장을 구했을 때 겨우 한 500만 원 버는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3천만 원짜리 직장 일자리를 구하면 1,500만 원을 버는 효과가 됩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할 유인이 훨씬 많이 생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더 마지막으로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를 비교하는데요. 이제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이제 누구나 불로소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본소득제나 안심소득제나 굉장히 이제 간단하다. 행정적으로. 이제 이런 장점은 있지만 이제 기본소득제는 그런 인센티브의 효과, 근로를 이제 유인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안심소득제가 훨씬 낫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제가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박희성 교수님이나 잘 아시는 경제학 교수님께서 또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설명하셨어요. 아주 여러 가지로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아주 요점 정리를 잘했는데 언제나 보면 이제 우리 선 박사님이 아주 요점 정리를 잘 설명을 하십니다. 하시고 제가 그 사장에 관해서는 사장을 다른 분이 하시기로 했는데 바빠서 할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간단히 소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로 많이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됐던 건데 사장의 1절은 이제 비정규직 재료정책 사회적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그 노동소득 분배율이 효율적 수준보다 높아지면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전제로 해서 쭉 이제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데요. 공공부문의 파견 용역과 기간제 근로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하면은 총노동 비용이 8조 3천억 정도 증가를 해서 결과적으로 비용자 보수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얘기 변화가 이제 현재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현재 2016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64%인데 이것이 이만큼 더 증가하면은 0.8%포인트 노동소득 분배율이 올라간다는 얘기인데요. 32개 OECD 국가를 가지고 분석한 바에 의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50%일 때가 경제 성장률이 가장 높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노동소득 분배율이 높을수록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 앞에서 아까 설명한 거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86년에 노동소득 분배율이 52.3%였거든요. 그리고 87년에 이제 그 노동자 대투쟁, 뭐 민주화를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작용하죠. 그때 이제 87년에 민노총이 이제 준비되고 정교조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88년부터 6년 동안 임금이 20%씩 올라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급증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나라 성장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하락하게 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과 박희성 교수님의 분석이 아주 일치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노동소득 분배율이 10% 올라가면은 10%포인트 올라가면은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을 하는데 여기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제로를 하게 되면 노동소득 분배율이 0.8%포인트 올라가기 때문에 성장률이 0.08%포인트 하락한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전부 정규직화하면 공공부문에 들어가려고 입사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못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바로 그런 문제가 생겼죠. 금년에 공공부문에 뽑는 인원이 대폭 줄어들었죠. 심지어는 안 뽑는 데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미 벌써 비정규직으로 이 정규직화가 돼서 정규직이 다 채워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 문제, 여기서 제일 큰 문제가 박 교수님도 지적을 했는데 그동안에 정말 공공기관에 들어가려면 요즘 공부 너무 힘든데 재수 삼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노동조합 간부들의 친인척이나 공공기관의 친인척들이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들어갔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그런 사례가 많이 생기면서 이게 또 엄청난 지금 그 문제로 불공정 문제로 청년들을 분노케 하고 있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박 교수님도 하고 있고요. 또 파견과 용역 문제인데 2017년에 파리바게뜨 가맹점에 근무하는 도급업체 소속
재판사 기사 5,378명을 불법 파견으로 규정을 해서 전부 본사가 채용하도록 지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파견법이 만들어진 정부 파견법 제정 직전에는 22만 명이던 파견 근로자가 13만 명으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견법의 문제점을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파견법을 일정 업무만 유해한 위험한 업무 등 일부 업무만 파견을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관리만 해도 우리나라에 수십만 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 이제 통상임금 범위의 확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통상임금 범위가 통상임금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통상임금을 가면 이게 왜 이 문제가 제기되냐면요. 많은 기업에서, 많은 노조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에 정기 상여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지 후생비를 받은 것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지 않아 가지고 나중에 그 퇴직할 때 퇴직금이라든지 등등 그런 걸 상여금이나 이런 거 받는데 그만큼 적게 받았다. 그런 얘기가 소송이 제기되면서 그러면 그런 걸 계산할 수 있는 통상임금의 기준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큰 문제가 됐는데 여기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을 광범위하게 그렇게 정기상여금, 기타수당을 다 포함하면은 노동비용이 이제 증가하는데 1년간 6조 정도 증가하고 3년간 15조 8천억 정도 증가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아까 앞에 마찬가지로 다시 노동소득 분배율을 그렇지 않아 높은데 더 올려가지고 약 노동소득 분배율을 1.3%포인트 올려서 성장률을 0.13%포인트 하락시키는 그런 요인이 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노동 통상임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통상임금이 두 가지 기준이 노동계에서 자기들이 이율 배반제를 쓰고 있는 하나는 나중에 퇴직금이나 이런 거 계산할 때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그러고요. 최저임금 인상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할 때는 또 범위를 좁게 잡아가지고 또 이제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뭐 이런 그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이 문제가 굉장히 그 미묘한 그런 노동계에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고 지금도 소송이 많이 걸려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게 기업들이 나중에 큰 정말 부담이 되는 그런 얘기고요. 제 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 소득 격차가 커지고 있느냐 그런 얘기를 주겠습니다. 이제 큰 요점은 그겁니다. 우리나라 소득 격차가 오히려 소득 격차를 줄인다고 하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소득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지금 통상적인 지표만 가지고 본다면은 주로 이제 진위계수나 오분위 배율로 하는 5분위 배율은 이제 전 가구를 20%씩 나눠가지고 최하위 20% 소득 분의 최상위 20% 소득을 해가지고 그걸 5분위 배율이라고 그러는데 그 5분위 배율이 높아지면 이제 분배구조 악화되는 거죠. 그다음 진위계수도 올라가면 악화되는 거예요. 근데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통계상으로 계속 소득 분배구조 악화되는 그런 것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지표로 보정을 좀 했어요. 보정을 한 게 뭐냐면 생산성 지표 같은 거 이런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이런 걸 가지고 보정을 했는데 보정을 해서 보면은 여기서 한 가지 첫 번째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그 임금 격차를 얘기했는데 비정규직 격차가 비정규직의 생산성을 고려하면은 격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격차가 늘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진위계수 같은 걸 볼 때도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우리가 소득 격차가 큰 게 아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연구를 가끔 해봤는데 다른 자료를 보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소득 분배가 악화되어 있는 나라는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공공부문 계획인데요. 공공부문 계획은 현재 공공부문은 민간보다 더 노조 피해가 심각하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공공부문은 임금이 좋은 근무 환경과 그리고 강력한 노조이기 때문에 더 심각한데 결국은 공공부문 계획은 정권 초기에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뭐 지금 큰 문제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오히려 공공부문을 더 확대한다.
그런 정책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작은 정부가 효율적이라는 신화를 이제 접을 때가 되었다. 뭐 그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공공부문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81만 개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겠다. 그런 얘기하면서 지금 공공기관의 일자리를 거의 아마 한 50만 개 너무 증가시키고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공공부문의 계획은 결과적으로 지금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부채도 굉장히 500조가 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부문을 계획하는 것은 정권 초기에 해야 한다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5절에서 일자리 정부라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가 잘 알지만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어 놓고 난리를 피웠습니다만 그러나 일자리가 주로 만들어지는 것이 민간 부문 일자리가 없어지자 세금을 쓰는 단기 알바 위주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일자리 통계가 분식되고 있어서 우리 박희준 교수님은 이걸 갖다가 주당 36시간의 풀타임 일자리로 36시간을 기준으로 풀타임 일자리로 환산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주당 18시간만 일하는 사람은 0.5일 일하는 게 되잖아요. 0.5 정도로. 그렇게 환산해 보니까 취업자 수가 더 감소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 2019년 5월 취업자 수는 그렇게 환산하니까 풀타임으로 환산하니까 2,488만 명이 되어서 2017년 5월보다 20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그런 얘기 나오고 고용률도 2017년에 57.2%에서 2019년에 56%로 하락했다. 그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요거와는 별도로 최근에 유경준 의원이 분석한 거 보면 지난 3년 동안 그거는 이제 OECD 기준으로 주당 40시간 기준에서 풀타임 근로자를 해보니까 3년 동안 195만 명이 감소했다. 그런 분석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일자리 정부가 안 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또 한 가지 이제 박진 교수님이 분석하신 게 있는데 노동총 투입량을 계산해 봤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노동총 총 투입량이 24억 시간 정도 감소해서 결과적으로 총 노동 투입량이 감소해서 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OECD 연구에 의하면은 1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민간 일자리 150개가 구축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건 같은 경우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민간 일자리를 더 늘리는 것이 상책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러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중 하나가 박기영 교수님 지적한 중 하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그 전에 계속 줄어들어오고 있던 농림어업 부문의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저도 아주 굉장히 많은 학자들이 불가사의한 문제를 보고 있는데 박기영 교수님 두 가지 이유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무래도 농가 텃밭에서 일하고 그동안에 비경제 활동이 인구로 간주되었던 사람들을 취업자로 분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거 하나. 두 번째는 농촌에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근데 최근에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각종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 월급을 110만 원까지 주는 데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여지 있는 분들이 많이 농촌으로 이주를 하는 그런 현상이 또 생기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쪽에서 사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본래 하시고자 한 분이 너무 바빠서 제가 간단하게 요점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5장은 우리 배민 선생님이 하시기로 하겠습니다. 배민 선생님. 네.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그 5장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교훈 부분인데요. 이 5장 챕터는 외국의 우리나라 사례와 외국의 사례 주로 그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처음 나오고요. 시카고 대학의 루카스가 쓴 1988년 논문에 이제 경제 발전의 역학에 관하여가 박정희 경제 정책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평가한 세계 최초의 논문이었다.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룩한 그 부분이 굉장히 유효적절했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이 산업 정책에서 성공한 이유는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교육혁명을 통해서 우수한 인적 자본을 양성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이 경제 기적 달성의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경제적 그 발전을 시도했던 다른 국가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부분이 굉장히 한국의 어떤 그 성공의 큰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시절에는 정부 주도 성장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민감하게 판단하는 기업에 맡기는 것이 순리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나 박정희 시절에 그런 어떤 정부 주도 성장이면 계속 의존할 수는 없고,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 보다 이런 시장의 동향에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어떤 그런 그 자율성, 그리고 시장의 어떤 그 역동성에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사례인데요. 레이건 대통령과 노동조합에 관한 어떤 그런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81년에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는 항공관제사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해서 레이건은 그 당시 10,000명 이상을 해고하고 또 나중에 평생 연방 공무원이 되는 것도 금지시키는 초강경 대응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는 선례를 남김으로써 사용자의 경영권이 보장되고 또 임금이 생산성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계속 발제자분들 발제 내용이 나오지만 이런 어떤 임금과 생산성 수준 간의 어떤 관계,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레이건 대통령의 이 파업에 대한 어떤 그 원칙에 따른 대응,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레이건은 노동조합의 긍정적 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생산성을 촉구하는 임금 인상과 같은 과도한 요구에 단호히 대처한 진정한 친노조주의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1984년 대선에서 그 이전 대선보다 오히려 더 많은 노조 가구가 레이건을 지지한 사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을 가지고 법에 따라서 강경하게 대응함으로써 노조들도 노조의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에도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 레이건의 어떤 그런 정책이 크게 위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국의 사례인데요. 1984년 5년에 영국 광부 노조 파업은 그 당시 정부 보조로 유지되던 국영석탄 광산 20개의 폐광에 반발해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대처는 사전에 노조법을 개정하고 그래서 파업 전에 찬반 투표를 의무화하는 등 많은 사전 준비를 했습니다. 또 많은 양의 석탄을 비축하고 이런 식으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노조의 파업에 휘말리지 않고 원칙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그래서 결국 파업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겠습니다. 85년 노조는 결국에 성과 없이 직장에 복귀했고 해고자 복직은 기각되었습니다. 대처가 그때 한 말을 이제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는 것은 군중의 지배로 법의 지배를 대체하려는 것이지만 이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않는다. 굉장히 단호하고 원칙을 매우 자유주의적인 어떤 그 노동관의 기본을 노동관뿐만 아니라 이건 정말 경제학적인 또 정치학적인 기본 자유주의적인 원칙을 분명하게 천명하는 그런 어떤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되게 정치가로서의 어떤 소신이 보여지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돼서 인용을 했습니다. 대처의 총리의 노동개혁. 대처 총리가 퇴임한 1990년에 다 파업은 대처 이전에 비해서 현격하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GDP는 재임 기간 중에 1979년부터 1990년까지 대처가 재임했는데 이 기간 23% 증가했습니다. 당연히 노동시장은 이전보다 훨씬 유연해졌습니다. 대처는 대학 시절부터 자유주의자였고 옥스퍼드 대학 보수주의자 협회 회장이기도 했었습니다. 영국이 그 어떤 불만의 계절,
불만의 겨울, 윈터 오브 디스컨텐트를 겪은 1979년 총선에서 인플레이션 통제와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철저히 노동개혁을 이때부터 준비했던 것이 노조와의 결국 그 한판 승부에서 성공한 주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처가 집권하기 전에 영국은 굉장히 심각한 그 이전에 한 몇십 년간 계속됐던 20세기 중반을 거의 사회주의적인 복지 정책으로 그 시절을 보냈고, 그 결과로 이 경제의 어떤 그 활력이나 경제 어떤 그 잠재력이 많이 손상된 그런 상태였었는데, 이런 어떤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는데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이 큰 주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미국 현대의 어떤 정치와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사례인데요. 트럼프 경제 정책의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 요인은 기독교인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대표적인 캐치프레이즈로 백화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굉장히 이 보수층의 그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이런 이제 슬로건을 통해서 기독교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또 정치적 올바름, PC를 정치적 위선으로 맹공하는 강력하게 이 프레임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어떤 그런 선거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에 트럼프 당선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트럼프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정권을 잡으면서 실제로 이제 미국 보수층 내에서도 반 트럼프 세력이 적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 일반인들 중엔 트럼프 경제 정책이 보호무역에 기반한 그런 정책이다, 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존재하는데, 이 책의 저자인 기승 교수님은 트럼프 경제 정책 입안자 스티븐 무어를 자세히, 이 사람의 그 경제학적 사고를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트럼프 경제 정책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픈 무어는 헤리티지 재단 수석 경제학자인데, 자유무역의 열렬한 지지자고, 보호무역은 일종의 역진세로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던 이 강력한 자유무역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트럼프 핵심 경제 참모였던 것이죠. 무어는 법인세 인하를 강력히 주장했고, 무엇보다 케인지안 경제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무어를 핵심 경제 참모로 두고 있는 트럼프는 그래서 이 보호무역을 했다기보다는 이 중국에 대항해서, 중국의 당시 중국산 제품에 관세 부과하는 것이 이걸 이제 보호무역으로 볼 것인가? 사실은 중국이 그 이전부터 계속 해왔던, 몇십 년간 해왔던 공정하지 못했던 그런 자유무역에 공정하지 못했던 무역 관행을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국이 공정한 자유무역을 서방 국가들과 해나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미국과 해나갈 수 있도록 요구하는 그런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유무역의 큰 틀 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아까 대처 얘기가 나오니까 한 가지만 더 보태겠는데, 대처가 야당실에 그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라고 하는 그 경제연구소죠. 경제연구소가 사실 이때 설립이 됐어요. 설립되고, 이때 1974년경에 설립된 중 하나, 우리가 지난번에 영국의 보수주의는 어떻게 살아남았다는 책에서 나왔지만은, 이와 더불어서 야당 시절에 만든 게 이거하고 아담 스미스 연구소 두 개를 만들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야당하고 차이가 바로 그건데, 우리나라 야당들은 뭐 별로 공부도 안 하고 이제 그러는 데 비해서 영국의 보수당은 야당 시절에 벌써 아담 스미스 연구소와 경제연구소를 만들어서 대책을 이미 연구하고 섀도우 캐비넷을 임명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게 그렇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조안은, 그건 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대체가 여기도 책에도 나왔지만 벌써 수상되기 전부터 그 히스 전 수상이 왜 실패했나, 그 영국의 막강한 노조, 그 당시에 이제 아스 스카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조위원장인데, 노조위원장이 그 정권을 좌지우지할 정도였거든요. 왜 실패했나를 미리 연구를 해가지고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는 거 하나고, 제가 그 당시 영국에서 막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이 책에도 나왔지만은, 영국에서는 파업을 하면은
무임금, 무노동 무임금이에요. 절대로 기업주가 임금을 안 줍니다. 안 주는데 노조들이 기금을 평상시에 내가지고 노조 협의를 해 쌓아둔 기금에서 기본적인 생활비만 줍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공부할 당시에 뭐 학생들이 내 아버지는 우리는 레이버인데 기금 좀 도와달라 이런 운동, 모금 운동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결정적인 계기가 대체도 강경합니다. 저도 뭐 그냥 대체가 석탄 그 파업 현장에 가가지고 석탄 노조위원장들하고 그냥 서로 한 5m 간격을 서가지고 서로 파업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영국은 아까도 박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현장 점거 파업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건 완전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현장 점거를 하지 못한다는 하나고, 두 번째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그 노조의 생활비, 노조원들의 파업 노조원들 생활비가 나왔던 노조 기금을 법원이 압류를 해버립니다. 이게 법원이 여기도 책에도 많이 나오죠. 불법 파업이라고 그래서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불법 파업한 사람들에게 기금으로 생활비를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기금을 법원이 압류 조치를 합니다. 이게 대체가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해요. 법원 쪽도 준비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조가 1년 만에 손을 들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영국의 대체도 많은 공경에 처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노조 파업도 그렇고 또 공기업 민영화는 뭐 영국도 마찬가지로 여당도 반대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낙선이 되면은 한국처럼 공기업이 또 나가서 또 낙하산도 가야 되고 하는데 공기업 민영화 하는데 여당도 반대하는데, 그게 통과된 가장 큰 이유가 대체가 82년에 여기 나오죠.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영국의 앤드류 왕자도 비행기를 몰고 직접 참여할 정도로 영국이 난리가 나는, 그야말로 오블레스 그걸 보여주던 그런 때인데, 그 전쟁에 승리하면서 대체가 완전히 승기를 잡으면서 대체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노동계획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하고 있는 주택 부문도 공공임대 뭐 하잖아요. 대체 전에는 영국도 공공임대가 굉장히 많아서 대체가 이거는 말도 안 되는데 슬럼하면 된다 해가지고 공공임대 주택을 전부 다 민간으로 분양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도시를 완전히 개인집이 자기 집이 되니까 집을 다 깨끗하게 하죠. 그래서 도시를 일신시키는 주택 진제도. 그렇게 되면서 그다음 대체 이전에 유럽에서 있던 공공임대 주택들이 부끄라파도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리점이 된 거예요. 대체가 완전히 노동개혁, 공공부문 축소, 그 다음에 공공주택 일소 이런 걸 하면서 대체 이전과 대체 이후를 구분하는 어떤 수상이나 대통령 이름에 리점이 붙은 것은 대체가 처음이에요. 레이건 아믹스라고 하지 뭐 레이건 리점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그만큼 대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박규선 교수님 책 발제를 이 정도로 하고요. 박 교수님 시간도 많이 됐는데 박 교수님 계세요? 박 교수님 말씀을 잠깐 듣고 그리고 우리 질의응답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 교수님. 예. 잠깐 우리 발제한 내용을 좀 듣고 박 교수님의 그 뭐 여러 가지 소회나 또 추가하실 말씀을 좀 하시고 남은 시간 우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두 가지 이걸 발표하면은 발표하려면 올려되고 뭐 그냥 말씀하셔도 되고. 한두 가지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 발표 시작에 들어가서 그 자료를 미리 노트북 창에 올려놨습니까? 예, 노트북 창에 올려놨습니다. 창에 올려놨으면 발표 시작에 들어가면 창이 나오는데 창에서 공유를 하면 돼요. 창에서 공유. 예, 이러면 되겠네요. 이게 공유 하면은 이게 좀 보이나요? 네네. 네, 현재 슬라이드. 좋습니다. 이게 왼쪽이 현대자동차 파업이고요. 그래요, 맞아요. 이게 직장 점거 파업이에요. 오른쪽이 UAW 파업인데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워크아웃이라고 좀 잘못 쓴 것 같은데 WALK 아웃이에요. 파업을 영어로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 걸어서 나가는 거를 파업이라고 얘기한다고요. WALKOUT. 그러니까 걸어서 나가서 직장 점거 파업이라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사람 그 차를 타고 크로스 피켓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을 뚫고 들어가는 그게 다 파업에 불참하고 대책으로 하는 것을 크로스 피켓 라인이라는 수거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크아웃도 수거고 크로스 피켓 라인도 수거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문화가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는 왼쪽 같이 다 직장 점거 파업을 하고 있는데 소위 시린 스트라이크라고 해가지고 그냥 앉아서
그냥 뭉개는 거고 오른쪽은 밖에 나가서 피켓팅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차이점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여기서 아까처럼 또 올리면 되지. 올리면 돼요. 잠깐만요. 나가버렸네요. 공유 중지가 네, 됐네요. 잠깐만 발표 시작해가지고 예, 창에서 다시 창에 또 들어가면 네, 공유하면 됩니다. 공유로 해서 발표 시작 공유. 요거는 조금 아까 그 그림인데 이게 사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아, 하는 굉장히 거예요.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나치즘과 파시즘 같은 이런 거와 소위 극우라고 얘기하는 게 잘못된 용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저도 동의합니다. 나치즘이나 북한이나 스탈린이나 다 똑같은 거거든요. 예. 전체주의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하이에크도 얘기하지만 그 나치즘과 같은 이 파시즘을 비노조 사회주의라고 얘기한다고. 비노조 사회주의. 그러니까 뭐냐면 노조 바깥에 있는 화이트 칼라나 전문가, 예를 들어서 노조 바깥의 그 엔지니어라든가 뭐 이렇게 전문직들을 모아가지고 소위 중산층들을 모아가지고 그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독일의 그 공산당은 노동자 농민을 지지 기반으로 했다면 나치즘은 그 노동조 농민이 아닌 그 화이트 칼라들, 이 사람들을 노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지지 기반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하이에크가. 그래서 비노조 사회주의라고 하고, 그리고 또 이 파시즘을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 스탈리니즘이나 커뮤니즘을 슈퍼 파시즘이라고 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슈퍼 파시즘, 이게 다 이게 하이에크 책에 나오는 용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는 정확하게 나치즘, 파시즘, 스탈리니즘을 다 동일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이상하게 사실은 해방 이후에 사실 그 나치즘도 공산당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쪽이 극좌니까 그거에 반대해서 싸웠던 파시즘이나 나치즘을 뭐 스페인 내전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극좌라고 표현하는 게 극좌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만 내 생각에는 둘 다 극좌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고, 전혀 극우라는 표현을 여기에 자꾸 집어넣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를 한번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입니다. 그리고 안심소득제 관련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을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거는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전국적으로는 모든 사람한테 50만 원씩을 지불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실질 가치로 50만 원이면은요. 4인 가족이라 그러면 월 200만 원이 되고 그러면 1년이면 2,400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00만 원이 돈을 받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우리 요새 그 이자율이 1%니까 한 가구당 뭐 4인 가구지만 24억 원의 어떤 돈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억 원의 그 잔고가 생기게 되면 저부터 일을 안 하거나 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거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되면 노동 공급이 심대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소를 누가 키우냐 하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라는 거를 너무 그러니까 등한시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을 덜 하거나 안 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 보유세 같은 것을 신설해 가지고서 또 다른 부동산 관련되는 세를 해가지고 또 그거를 충당하겠다. 그러니까 300조 원이 넘게 드는 그런 돈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하나 지역화폐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지역화폐는 엄밀히 해서 화폐가 아니고 그리고 지역화폐야말로 사실은 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용처라든가 사용처를 제한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거를 저축해서 뭐 대학원을 가거나 대학을 가거나 학원 가기를 원하는 또 아니면 어떤 시설 설비를 가지고서 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써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지역 화폐라는 것도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있는 게 아주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요거 저 화면을 공유 중지해 주세요. 네. 이제 다른 분 네. 질문. 이천표 교수님께서 손을 드셨어요. 이 교수님, 이천표 교수님 하실 말씀이 계신가 봐요. 자유롭게 한 20분 정도 말씀해 주세요. 박기성 교수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오늘 얘기가 박기성 교수 책을 갖고 한 얘기인데 노동시장 일반을 얘기한 건데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문제 중에서 노동시장 문제 중에 제일 핵심이 난 민노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민노총이 굉장히 힘을 가지고 그 힘을 막 행사하고 있는데 그 근본한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비정규직이 이제 이 정규직화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이 민노총에 포함이 되고, 그러면 민노총이 이제 희석될 거다. 그러면 민노총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현재 우리나라에 그 최저임금제 같은 거 강행해가지고 이상하게 됐는데,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상당히 경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민노총이 가지고 있는 서바이브 정책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답변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이나 뭐 좋습니다. 코멘트도 좋고 질문 좋고요. 김명 교수님 뭐 하실? 손영광 박사 손을 들었네요. 근데 혹시 그냥 궁금한 게 보니까 숙명여대랑 그 성신여대에서 교수님으로 계신 것 같은데, 여대가 사실 요즘에 워낙 그 좌파 성향이 진짜 강하잖아요. 페미니즘이랑 결합되는 바람에. 근데 거기서 강의하시는 거 반응이 어떤지가 하나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또 다른 코멘트나 질문 뭐 하셔도 좋겠습니다. 김병 교수님. 네. 오늘 사실은 처음에 이제 우리 박 교수님 책 제목을 보고, 이분이 뭐 노동 문제를 하니까 또 요즘 상당히 그 좌파 정부적인 시각에서 썼나 이렇게 잘못 알았어요. 그래서 박 교수님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니까 굉장히 그 사실은 바람직한 방법 시각에서 이제 책도 쓰셨고 연구를 많이 하셨고, 그래서 뭐 이재명 지사가 사실은 기본소득 문제를 언급을 이제 해서 이런 거가 이제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고, 이 아젠다를 그 사람들이 이제 가져가면 안 되니까 박 교수님하고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하고 해서 이제 안심소득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기본소득은 뭐 정부에게 주는 거니까 재원 문제도 그렇고 굉장히 문제성이 큰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좀 그 관심을 갖는 거는 그 1940년대에 사실 영국 정치학자가 이제 그 이런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라는 개념을 처음에 얘기했다가 이제 60년대 밀턴 프리드만이 이걸 좀 정교하게 얘기를 했는데, 박 교수님은 이거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끔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안심소득으로 변환시킨 걸로 그렇게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어서, 프리드만의 그 네거티브 인컴 텍스하고 우리 이제 안심소득하고의 어떤 차이가 핵심적인 차이일까,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코멘트나 질문 듣고 박 교수님의 답변을 듣고 마치도록 할게요. 예, 박사님, 네네. 네, 오늘 그 좋은 주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그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시니까 그런데 그 발표 중에 그 민주주의의 핵심은 자유주의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하고 보존해 나가는 보수주의 이렇게 언급했는데, 이게 자유주의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 본질에 맞게끔 충실하게 정책으로 이 정치 경제 정책으로 잘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자유주의가
그거에 비해서 뭐 숫자로 표시하면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는데 확률 뭐 비율적으로 얼마만큼 기능을 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궁금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 예, 우리 저 부장님, 예, 말씀하시죠. 예. 이제 저는 이제 보면서 이런 걸 좀 느꼈는데, 국회에서 좀 국회의원들 상대로 언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참 좋지 않겠는가.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여기하고 노동에 대해서 뭐 이런 것 좀 그런 것들 생각을 많이 하고 관심 가지고 봤는데,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뭐 파견근로자 보호법이랄지 이런저런 법들 뭐 전혀 쓸데없다 이런 걸 할지,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해서 최소한의 기준만 갖추면 되고, 그리고 파업을 도대체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새롭게 느끼는 점들이 많았는데, 국회에서도 이걸 종종 1년에 한 번 정도씩은 이렇게 강의를, 세미나를 뭐 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참여하는 국회의원들이 뭐라도 조금이라도 좀 알 수 있게 해주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국회에서 강사로 적어서 박 교수님 지금 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교수님 오늘 그 전반적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뭐 답변 겸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예, 먼저 우리나라 노동조합이 힘을 발휘하는 거는요. 아까도 여러분이 지적했지만 제 책에도 나오지만 아주 중요한 거는 대체 근로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퀄 푸팅이 아니에요, 사용자하고.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모든 것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때는 대체 근로 인정하는 거는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이거 노동개혁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대체 근로가 아주 핵심인데.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한 거예요. 난 사실 그 노동개혁이 정말 박근혜가 처음에 이거를 노동개혁을 하고 그냥 경제 민주화로 집권했다 하더라도 조금 뭐 좀 제스처 하다가 한 뭐 6개월 지나가지고 확 그냥 해버렸어야 되는데 1년 반 지나고 시동을 걸었고, 그리고 제대로 된 사람들을 쓰지도 않았어요, 사실은. 노동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노동 개혁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 실기하면서 결국은 정권까지 뺏기는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어렵게 만든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대로 못 해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안심소득과 그 다음에 여대 제 강의는 굉장히 인기 있습니다. 그래요. 학생들을 네. 제가 뭐 전태일이고 모든 걸 다 얘기합니다. 전태일이고 모든 걸 얘기해도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뭐 강의 평가가 낮거나 그런 적은 없었고요. 뭐 한두 명이 뭐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하는 학생은 있지만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의견이고, 저는 저 자신대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그대로 가감없이 그대로 다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팩트로 별 문제는 깨버리시니까 이렇게 다 되나 네? 보네요. 팩트로 깨버리시니까 이게 되나 그렇죠. 보네요. 뭐 팩트 가지고 얘기하고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전태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그 전태일 평전이라는 걸 읽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꼼꼼하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것 우리도 입장에서 좀 읽어봐야 돼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지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가 혹시 황당하다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것들을 누구나 일반적인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제대로 한 번도 읽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태까지 이렇게 신화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안심소득과 NIT의 차이점,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차이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프리드만이나 그 전에 1940년대 그 베버리지 그 커미티에 있었던 내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여자나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그리고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그 양의 소득제도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세율이 같건 다르든 간에 사실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프렛 텍스 레이스로 그냥 적용하게 되면요. 양의 소득제도 다 하게 되면 기본소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기본소득과 양의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아주 exactly the same.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1962년에 뭐 프리드만이 뭐 제안을 했지만 닉슨 행정부 때 그걸 하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하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EITC라는 게 포드 때 나오잖아요. 그 Earned Income Tax Credit.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프리드만은 인도스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게 그러니까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 상황이. 그게 핵심이 뭐냐 하면 프리드만은 기본적으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다 없애고 복지 노동제도 다 없애고 네거티브 인컴 텍스를 하자는 거였고 그리고 소득세제도 건드리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다 정치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를 없애버리면 복지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경악하고 놀래죠, 놀래. 그리고 복지 관련된 사업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적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소득 취약계층도 반발, 그리고 복지 사업하는 사람들도 반발. 뿐만 아니라 소득세제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 월급장이들, 중산층 이런 사람들 연말정산 받고 이러잖아요. 그 조세 감면, 무슨 비과세, 공제 이런 혜택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게 또 정치적으로 중산층들이 반발하고 그래서 이상한 형태의 그 근로장려 세제라는 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걸 가지고 온 거고 2008년부터. 그러니까 그거는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또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절편이 없거든요, 거기는. 그리고 기존의 복지제도에 그냥 얹은 거기 때문에 근로 유인을 그렇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더욱 우리나라 통계도 보게 되면요, 근로장려 세제라는 건 일을 한 사람,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인 중에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 중에 근로장려를 받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생계급여 받으면 그냥 풀로 2,400만 원, 2,400원 받고 끝내지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거티브 인컴 텍스가 아니고 기존의 복지제도를 안고 가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복지제도를 그대로 다 안고 가고 그 다음에 기존의 소득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크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달리 안심소득이라고 얘기를 한 게 그게 음소득세나 부의소득세라고 이름을 굳이 붙이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뭐냐 하면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복지제도를 거의 안고 간다. 그런데 확실하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급여,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요거를 대체한다는 것부터 확대 개편하는 그런 거로 가고 기존에 뭐 기초연금, 아동수당, 육아수당, 뭐 실업급여 뭐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현금성 복지. 노동제도 다 그대로 인정하고 존치하고 요 5개만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 가고 기존의 소득세제 전혀 건드리지 않고 간다는 거고요. 그게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는 사실 이 소위 민스 테스트라는 거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는데 뭐 다른 나라도 하고 있지만 그걸 공무원들이 하게 되면은 공무원들은 책임 소지 그런 것 때문에 깐깐하게 그러니까 그거대로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양가족,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송파구 세무령 사건 같은 그런 식으로 벌어져. 그러니까 루폴, 그러니까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소득 중심으로 먼저 선지원하고 선지원. 그러니까 뭐냐하면 우리 원천 징수 당하고 원말 정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선지원하고 후정산. 그리고 적격정 심사를 확 낮춰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편의점이나 어떤 그 동네 어떤 그 가게를 할 때 영업이 안 돼가지고 매출이 제로면 시설이 있어도 이 사람은 쫄쫄 굶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더욱 그런 게 많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지원해서 가장이나 이 자영업자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고려하는 그런 상황을 탈피할 수 있도록 그거 하기 위해서는 선지원, 후정산하고 적격정 심사를 좀 더 완화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각지대를 없애면서 이거를 나가자. 특히 이 팬데믹 상황에서는 더더욱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자살 방지 차원에서 이게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도가. 그래서 기존의 NIT와 다른 그 안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하고 복지제도도 거의 다 안고 가고 소득세제 건드리지 않고 적격정 그것도 굉장히 낮추고 선지원 후정산하는 그런 안심소득을 실시하자는 거죠. 그게 제 그 취지입니다. 예.
네, 재정의 감사합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예? 예? 재정 총량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돼요? 재정은 제가 우리나라의 그 복지 그 퍼주는 게 엄청 늘어가지고요. 작년 기준으로 추정을 해보니까 기존의 복지제도 이걸 다 안고 가면은요, 추가적으로 31조 원만 있으면 31조 원도 안 들더라고요. 제가 그 31조 원은 중앙정부의 예산만 가지고 했는데 요새 저 서울시를 보니까 서울시의 복지 예산만 13조에서 15조 원이에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이게 복지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확 이게 퍼져나가서 그렇지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현금성 복지 예산만 작년에 80조 원이에요. 80조 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방정부 거 빼고 31조 원 정도만 더 있으면은 이거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안심소득세 6천만 원 이거를 할 수 있고 그 31조 원에는 지방정부에서 쓰고 있는 복지 예산은 고려가 안 된 거거든요. 만약 그것까지 무슨 서울이 뭐 13조, 15조에서 뭐 18조를 현금으로 쓰고 또 부산도 쓰고 뭐 광주도 쓰고 이런 걸 다 합치면 제가 그거는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한 20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더 쓰면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복지 예산이 매년 12%씩 이 정부 들어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럼 2020년 기준으로 2023년이 되게 되면 73조 원이 늘어요. 그 추세로 가게 되면 그 늘어나는 73조 원의 반도 안 되는 한 3분의 1 정도를 여기로 돌려서 쓰자는 거예요. 제 저거는. 그러니까 증세하지 않고도 우리가 이거를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워낙 지금 퍼주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이렇게 교통정리하고 이러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증세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미국 관련해서 자유주의의 아주 그 대표는 사실 미국이죠. 저희 그 표에서도 제시했듯이 미국이 자유시장 경제고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표라고 볼 수 있고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그 정치적으로는 지금 막 굉장히 그 파시즘적인 게 있지만 박근혜 뭐 정부 이전까지는 정치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자유민주적인 그런 면이 있었고 그렇지만 경제에 있어서는 박근혜 정부라는 게 사실 제가 보기에는 반시장 좌파 정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제대로 이 경제 정책을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시장 경제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위기가 오진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개혁을 먼저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초기에 했어야죠. 초기에 노동조합을 확실하게 그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를 했다면 이렇게 탄핵까지 당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 좌판을 깔아놓은 게 누구 돈입니까? 그 민주노총 돈이에요. 그 광화문의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게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노동조합 해가지고 체크오프 돼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있고 또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조직이에요. 정교조 같은 경우에 그 9명 해직교사 살리려고요. 그러니까 법의 노조가 되잖아요. 법의 노조가 9명 해직교사 때문에 여러분 그 스토리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쪽은 내가 프리덤 파이터 얘기하고 그러는데 자유 기금 얘기하고 자유의 투사 얘기하는데 이쪽은 그러니까 저쪽은 이념과 이익으로 뭉쳐 있다면 여긴 이익으로 연계돼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 자기한테 불리하면은요 꼬리 자르고 전혀 도움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100점 100패 한다고 생각이 되고 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코얼리션도 형성이 되고 소위 솔리데리티도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 내가 프리덤 파이터 그러면 제 머릿속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은 이란 컨트라 스캔들입니다. 이란 컨트라 스캔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1980년대에 미국의 미국 정부가 사실은 개입한 건데 이란의 무기를 팔아가지고 그 돈으로 니카라구아의 공산주의에 반하는 반군 콘트라를 지원합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실은 레이건이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기에 몰리게 되는데 그때 올리버 노스라는 사람이 미국 해병대 중령입니다. 이 사람이 독박을 씁니다. 독박을 써가지고 이게 해결이 돼요. 그런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게.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가지고 박근혜가 탄핵한 거예요. 누구도 할복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도.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개념이 프리덤 파이터예요. 그러니까
이 올리버 노스가 프리덤 파이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 무리수를 뒀다고 자기가 독박을 쓰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걸로 이제 군대 인생 끝내고 지금은 이제 뭐 팍스 뉴스에 그 뭐 코레스판던트 이런 거 하고 있고 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당한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프리덤 파이터가 필요하고 그러면 미국은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나 아메리칸 뭐죠?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인스티튜트나 케이토나 뭐 맨하튼이나 엄청나게 많아요. 몬페렌스 소사이티 이런 데 가면은요. 한 몇백 개의 그런 단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이 자유 우익에 그런 어떤 세이프티 넷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혼자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기금이나 어떤 자유우익이 그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솔리데리티나 코얼리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모임이 그거의 어떤 첫 스텝일지도 그렇죠. 있는데 조금 더 이걸 좀 활성화시키고 해서 그러니까 이 이념적인 어떤 그 연대성을 가지고 이거 해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프리덤 파이터, 그러니까 자유기금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또 올리버 노스라는 사람도 좀 찾아보시고 이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희생이 없으면 이 자유우익 이 진영이 승리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읽어봤던 같이 읽었던 책 중에서 이제 영국의 보수주의 어떻게 생겨냈나 300년치 되겠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1974년에 이미 벌써 대체가 집권하기 전에 야당 때 만든 게 연구소 두 개. 아까 얘기했지만 경제연구소하고 경제문제연구소하고 아담 스미스 연구소를 만들어서 야당 때 벌써 싱크탱크 역할을 통해서 키우면서 일을 해왔거든요. 그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잠깐만 하나 더 아까 그 국회에서의 그거는 만약에 불러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네. 불러주질 않은 거예요. 강사를 참고로 지난번에 경제자문단 때 그 안윤수 흡기도 거기 넣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와서 무시해버린 바람에 그게 지금 묻혔는데 저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황교안이 진짜 무식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권영선이 여기서 끝내요. 이거 얘기해 놓을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분명히 그래. 얘기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황교안이 너무 무식하고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그 여러 사람 모였을 때 정책자문 그 오정근 교수님도 계셨지만 나 발언권도 없었는데 손을 들고 뭐라고 그랬냐면 이번 총선 4.15 총선에 돈 푸는 거 해야 된다. 안심수급제 해야 된다고 내가 건의를 했어요. 근데 황교안이 하는 얘기 안심수급제가 뭐냐는 거예요. 김종석이나 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언더 인컴 텍스 크레딧을 확대한 거래. 내가 그래서 속으로 야 우린 끝났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고 무식하면은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게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겠느냐? 덜컥 정말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공부 안 해요. 진짜 공부 안 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에? 공부 안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무식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죠, 도대체. 그래요. 좋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저도. 오늘 이제 바쁘신데 요정도 끝내고 제가 다음 주에 할 책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수영 교수님. 저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당연히 하셔야죠. 아니, 박 교수님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오늘.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거는요, 교수님, 그 남성 지성인 분들이 꼭 좀 이렇게 생각을 바꿔주실 게 뭐냐면 박근혜가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민노총과 주사파가 또 김무성이 같은 인간들이 완전히 거짓의 산을 만들어가지고 그 곱디곱고 정말 뭐 공부도 뭐 할 만큼 했고 그 우아한 여인을 완전히 막 그냥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이지 어떻게 박근혜가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신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 경제 민주화가 그 대선 공약으로 되면서 저는 기권했어요. 그때 기권했고 그렇지만은 물론 무식하겠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권을 했지만 2016년 테이크 집회 처음부터 끝까지 나갔습니다. 매주 나갔고 돈도 엄청 썼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박근혜 그 탄핵 국면에서 저는 우리나라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박근혜 나가면은 큰일 났다. 이거 완전 우리나라 그냥 정치는 끝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정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근혜의 경제 정책은 실패예요. 그래서 탄핵까지 된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근혜에 대해서 뭐라고 저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할 만큼 충분히 다 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탄핵된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제대로 완전히 제대로 노동 개혁을 했다면 이것까지 될 수가 없다고요. 네. 오케이. 너무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책이 미국의 봉쇄 전략인데 이 얘기 뭐냐면 미국이 옛날에 냉전 1.0에서 소련을 상대로 봉쇄를 했다가 지금은 냉전 2.0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상대로 봉쇄적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죠. 미중 문제인데요. 이외로 이제 안보 문제를 여러 주제를 이제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안보 문제를 하려니까 이거 책을 읽고 발제할 사람 별로 없어요. 혹시 관심 있는 분 좀 희망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 주에 똑같이 8시에 시작, 8시부터 10시까지 시작합니다. 오늘 박 교수님 바쁜 중에 나와서 책도 소개해 주셔서 고맙고요. 또 조언해 주셔서 많은 분들 듣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박기성 교수님께 하나 더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예, 예. 근데 혹시 두 가지 일단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하나가 혹시 교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강의 자료 일부를 좀 공유해 주실 수도 있나요? 저희 트루스 포럼이나 이런 곳에서 안에 좀 내부에 좀 서로 공유하고 맞아요. 이런 네, 트루스 용도로 포럼. 네. 좀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가서 이렇게 주제를 발표하면서 이게 공유가 되는 게 낫지. 그냥 네. 자료만 공유되면은 잘 모를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네. 모시면 되죠. 모시면. 예, 트루스 예. 포럼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해야지. 맞아요. 자료만 그냥 하면은 아마 잘 이해 못할 거예요. 그 자료만 그래요. 읽으려고 해서는. 네, 그래요. 네, 몇 가지 페이지를 그림이나 이런 걸 써가지고 좀 네. 설명하면 좋을 것 같긴 해서 저도 지금 한번 저희가 모시죠. 뭐. 모시면. 북콘서트에서 배워가지고 저희 내부적으로 조금 저희가 저희도 그러니까 트루스 포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문제나 지금 이런 노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대략은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경제에 대해서 모르는 친구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저희들도 여기서 배워서 저희 트루스 포럼 내부적으로 독서 모임이나 이런 강의를 내부적으로 막 하려고 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나는 바로 그런 게 저희 우리 때문에 목적인데 젊은 사람들이 많이 확산시키려고 이런 걸 시작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네, 따로 그렇게 해도 되고 또 이리 데려와도 되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방식으로 많이 확산하면 좋아요. 저는 그게 되니까. 제가 펜앤마이크에서요. 강의 7개 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캡처해가도 되겠네요. 네, 거기에 다 있어요. 거기에 네, 가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펜앤마이크 7개, 거기에 자료들 좀 있고 그러니까 그때 그걸 보시면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요즘에 이북이 있는데 펜앤에서 나온 책은 이게 이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이북으로 안 나가요. 왜냐하면 펜에 네, 모르겠어요. 힘들죠, 맞죠? 예, 예. 이북으로 나온 사실 사진을 예쁘게 딱 캡처해가지고 자료에 쓸 수 있는데 예. 이제 그렇게 예. 사진으로 찍어야 되는 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오케이. 트루스 그래 포럼에서 앞으로 화상회의 한번 건의해볼게요. 모시지 그러세요. 아니 저도 앞으로 네, 한번 제가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그래요. 모셔가지고. 이제 박 교수님 강사료 받으면 절반은 우리 이야기된 그렇죠. 광고료. 강제로 한번 되지도 않을 텐데. 자, 아무튼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버됐네. 한 10분 오버됐는데 10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네. 요 정도에서 마칠게요. 아유, 오늘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예, 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계속 새로운 주제 감사합니다. 얼굴에서 같이 하기로. 오늘 모두 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늦게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박기성 교수님 혹시 네. 경제학자로서 사실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네. 전기과를 전공했는데 경제학 하는 네. 친구들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 게 교수님도 그렇고요. 서울대에서 경제학 개론 듣는데 그 교수님도 약간 좌파셨어요. 젊은 분인데. 근데 뭐 진짜 이론적인 얘기만 하고 실제 경제랑 너무 딴판 같은 소리만 하시니까 좀 답답했는데 저는 교수님 책 보면서 굉장히 현실